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4살의 남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유난히도 삐뚤어진 사람이었어요. 무척이나 아버지 속을 썩였죠. 말을 안 듣는 이유도 정말 가지각색으로 다양했습니다. 무척이나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아대던 아들이었어요. 그게 제 일이라 생각하며 더욱더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던 아들이었죠. 아버지는 어린 제 눈에는 강철 같아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아무리 제가 흔들어도 아무리 내리쳐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저를 지켜봐주는 큰 산 같은 남자였죠. 아마도 그런 아버지 모습에 안심을 하며 더 심하게 마음껏 상처를 주며 살았나 봅니다. 제겐 어머니가 없습니다. 제가 3살 때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기에 그립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머니의 정을 받으며 크는 다른 친구들을 질투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다는 것에 대한 분노였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아버지를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돈을 버시는 아버지 덕분에 저에게 전학은 그리 특별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 저에겐 학교에 적응 따위나 새 친구를 사귀는 일 따위는 제 관심사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혼자였기에 특별한 일도 아니었죠. 그냥 학교는 지겨웠어요. 전학 온 첫날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데 한 무리들이 저에게 시비를 걸었죠. 무슨 소문들이 도는 건지 저를 고아놈이라고 부르며 제 머리에 우유를 들이붓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런데 그중 한 놈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어이 쫄뚜기 아들놈, 너희 아빠 포주였다며? 넌 몸 파는 여자 사생하고. 그렇게 말하곤 지들끼리 키득키득 거리는 모양새가 참 우스웠습니다. 어디서 이런 이상한 소문을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이상한 소문은 제가 전에 있던 학교에서부터 저를 따라다니던 꼬리표 같은 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다리를 심하게 절어요. 젊은 시절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다치셨다고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의 다리가 참 싫었어요. 주변 인간들이 그런 점을 놀리는 게 특히나 더 싫었죠. 그런 놈들은 다른 말로 저를 이어서 놀리진 못했어요. 제가 앉아있던 책상으로 그놈들을 내리쳤거든요. 전 역시나 전학 첫날부터 사고를 쳤고 아버지는 첫날부터 학교에 불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상대 놈들 부모들은 뭐라 제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러대었고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연신 허리를 굽히며 사과를 할 뿐이었습니다. 제 학창 시절엔 매번 저런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제 주변에 슬금슬금 친구들이 붙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전학 첫날 곤죽으로 만든 녀석들은 전학 간 학교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녀석들이었다네요. 그런 녀석들을 첫날부터 밟고 나니 그 뒤로 학교에서 불량한 녀석들은 전부 제게 붙더라고요. 좋았습니다.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관심과 저를 무작정 따르는 친구들을 보니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학교 생활도 편했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소문으로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소문을 제 앞에서 입 밖으로 꺼내는 녀석들이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이 있으면 주먹으로 때려주면 그만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아무도 제게 싫은 소리를 못했어요. 친구들은 제게 무척이나 매달렸습니다. 다른 학교 친구들과 시비가 붙으면 모두들 제게 달려왔죠. 그럼 저는 친구들과 그 학교로 가서 제 친구들을 때린 녀석들을 혼내주고 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그 지역 학교에서 유명해지니 그 주변 동네의 양아치들도 제게 관심을 가졌어요. 서로 형 아우하며 그런 양아치들과도 어울려 다녔죠. 매일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며 형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가끔 학교에 가면 아무도 저를 건들지 못했어요. 눈도 마주치는 걸 무서워했죠. 그런 저를 아버지는 매우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언제나 집에 들어가면 그 일로 아버지와 언성을 높이며 크게 싸우곤 했어요. 그럴수록 저는 더 엇나갔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하나뿐이 없는 가족 아버지보다 같이 어울리던 껄렁한 형들이 더 좋았죠.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동네 녀석들과 시비가 붙어 형들과 같이 크게 패싸움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싸우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잡아 패대기 쳤고 손에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경찰이었습니다. 주변 식당 집기들을 던지며 싸우다 보니 식당 사장님들이 신고를 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경찰서로 끌려갔고 그 당시 저는 미성년자였기에
경찰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이제는 학교가 아닌 경찰서로 와서 허리를 굽히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경찰들에게 허리를 굽히며 자식을 잘못 키운 자신 잘못이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한 경찰이 다가와 크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그 경찰을 보곤 잠시 놀라시더니 서로 반가워하며 포옹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경찰 인맥이 있는 줄 몰랐기에 조금 의아해 했었죠. 그날 아버지는 저 대신 허리를 숙이시고 경찰 친구를 만난 덕분에 저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아버지가 제게 말하더라고요. 왜 저런 녀석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거야? 내가 너더러 공부를 하라고 잔소리를 하더냐? 그냥 평범하게 착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그렇게 힘이 드냐? 그냥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그동안 항상 혼자 다니다가 이제 친구들도 사귀면서 다니는데 그게 그렇게 못 볼 꼴입니까?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지. 저런 쓰레기들하고 어울려서 너에게 남는 게 뭐가 있어? 쓰레기요? 아버지 아들이 저 중에서 가장 쓰레기예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요. 그날 이후에도 아버지는 제가 집을 나가기만 하면 누구를 만나는지 물었고 질 나쁜 사람들을 만나기라도 하면 제게 심하게 화를 내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와 싸우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매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고를 쳐댔어요. 제가 사고를 칠 때마다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라던 아버지의 경찰 친구가 저를 돕기 위해 분주하게 돌아다녔었죠.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제게 화를 내시기도 애원을 하시기도 하며 후회하는 삶을 제발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껄렁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는데 친구 중 하나가 새 오토바이를 샀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혼다 CBR 시리즈의 오토바이였어요. 평소 오토바이를 좋아한 저였기에 그 당시 제 꿈의 오토바이를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그 오토바이를 타보려 했지만 친구놈은 절대 오토바이를 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친구 무리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 외곽 도로를 달렸어요. 혼다 CBR 오토바이를 탄 친구가 가장 빨리 달려나갔죠. 저와 다른 친구들도 그 오토바이를 따라잡기 위해 더 속력을 냈고 선두에 선 친구는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 더더욱 속력을 냈습니다. 그때 코너를 도는데 맞은편에 25톤 트럭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두에 선 친구가 그만 너무 빠른 오토바이 속도를 제어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앞에서 달려오던 25톤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 사고로 친구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고 사고 현장에서 친구의 시신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바로 뒤를 따라가던 저는 그 모든 걸 생생하게 다 보았죠. 1초 정도만 제가 빨리 달렸어도 아니 그 트럭이 1초만 빨리 늦었어도 아마 그 사고는 제가 당했을 겁니다. 사고 후 경찰이 왔고 저도 사고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도 달려오셨죠. 처음 본 큰 사고에 저는 패닉에 빠져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의자에 앉아 사시나무 떨듯 손발을 떨고 있었죠. 사고는 제 친구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정리되었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귀가를 할 수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떠는 저를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안아주셨고 저는 그제야 헉헉거리며 참아온 숨을 내뱉으며 울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오토바이를 타지 않았고 나쁜 친구들이나 형들과도 어울리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가끔 그들이 집에 찾아와도 다시 어울리는 것을 거절하며 돌려보냈죠.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 그렇게 제 인생에 가장 강했던 반항의 시절은 짧게 끝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어요. 그래도 여전히 공부를 하는 학생은 아니었죠. 그냥 잠을 자거나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선생님들도 그런 저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고만 치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것에 만족해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이라 집에서 빈둥거리며 텔레비전을 보는데 누군가 집문을 강하게 두드렸죠. 저는 당연히 또 저를 찾아온 이전에 같이 놀던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봤는데 제가 모르는 웬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여기 김중석 씨 집인가? 네, 저희 아버지신데. 그런데 누구시냐고요? 아드님. 아드님 이름이 김승민인가? 제 이름 어떻게 아세요? 근데 누구시냐고요? 참나, 소문이 사실이네. 절대 안 믿었었는데. 예전에 너희 아버지한테 크게 빚진 사람이야. 뭐 너한테 할 말은 아니고. 아버지 지금 안 계시냐? 오랜만에 인사 좀 드리려고 했는데 없으시네.
잠시 나가셨어요. 누구시라고 전해드릴까요? 그냥 강두식이가 왔다고 전해드려. 야, 근데 너희도 참 별나다. 야, 이게 뭔 가족이야. 개족보도 이런 게 없어요. 참 그 양반도 별나. 아니, 지가 무슨 성직자요 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고 싶어? 알려주면 안 되는데. 아니다. 그래도 말해줄게. 왜냐하면 난 너희 아버지가 무지 싫거든. 지금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사실 친아버지가 아니야. 네 친아버지는 지금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김중석 씨 때문에 죽었어. 너 지금 원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라니까. 네가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네? 뭐라고요? 당신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하하, 아이 믿든지 말든지 그건 네 맘이고 강두식이가 왔다 갔다고 전해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다그쳐 물었지만 그 이상한 남자는 웃으며 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말한 아버지 때문에 내 친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밤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아버지는 장사하시던 야채 가게를 정리하고 오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오자마자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봤어요. 아버지, 강두식이라는 사람 아세요? 왜 이렇게 씩씩거리고 있어? 아니 누구? 강두식이요. 그놈이 왜? 오늘 집에 찾아왔었어요. 그놈이 너한테 무슨 해꼴지라도 했냐? 아니요. 그런데 이상한 말을 하던데요. 어떤 말?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이요. 그리고 제 친아버지는 아버지 때문에 죽었다고요. 제 말에 아버지는 놀란 듯 아무 말씀을 못하셨어요. 그런 아버지 표정을 보니 제 심장도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아버지, 그 강두식이라는 사람 말이 사실이에요? 아니 말씀해 보세요. 아니라고 말 좀 해주세요. 진짜였어요? 승민아, 아이 그게 아니다. 그동안 제게 거짓말하신 거예요? 말씀해 보시라고요. 저는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아버지를 뒤로하곤 집을 나와버렸어요. 어디를 가야 할지 몰랐지만 가슴이 갑자기 터질 듯 갑갑하여 어디든 뛰쳐나가고 싶었죠. 그렇게 집을 등지고 걸어가는데 뒤에서 아버지가 저를 부르며 붙잡았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 손을 뿌리치며 다시 걸어갔죠. 하지만 아버지는 제 이름을 계속 부르며 따라오셨고 제 어깨를 계속 잡으셨습니다. 순간 그런 아버지가 짜증이 나 고개만 숙이고 뛰어나가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제 이름을 크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악스럽게 저를 잡더니 저를 반대편 바닥으로 밀쳐내셨습니다. 어찌나 세게 미셨는지 저도 중심을 잃고 넘어져 굴렀죠. 그와 동시에 타이어와 도로의 마찰음이 제 귀를 시끄럽게 때렸습니다. 자리에 주저앉아 저를 민 아버지 쪽을 보았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 없었죠. 그리고 저와 아버지 사이에는 과일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바닥만을 보며 뛰어가다가 옆에서 달려오는 트럭을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그 트럭을 발견하시곤 저를 밀치셨던 거였죠. 저는 사고를 면했지만 아버지는 저 때문에 트럭 정면에 치여서 수미터를 날아갔습니다. 그날은 눈이 하얗게 온 날이었는데 아버지가 누워있는 눈밭은 아버지 피로 새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순간 아무 소리도 안 들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간신히 기어서 아버지가 있는 쪽으로 기어갔어요. 아버지 신발은 벗겨져 길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 신발 쪽으로 핏물이 흘러내려왔죠.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사람들의 분주함이 곁눈질로 보였어요. 어떤 남자 무리들이 저를 붙잡고 뭐라 말을 했지만 충격에 정신이 나가 있던 저는 그 당시 아무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멍하니 쓰러져 있는 아버지만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신고를 해주었는지 119 구급차가 왔고 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긴급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실 앞에 앉아 제 행동을 후회했어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경솔하게 행동한 제게 화가 났죠. 제발 무사히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랬지만 아버지는 수술이 끝난 이후에도 깨어나시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병원을 지키며 아버지가 깨어나시길 기다렸어요. 그때 저번에 본 아버지의 친구였던 경찰 삼촌이 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저는 아버지와 다투고 집을 나서자 아버지가 저를 따라오셨고 제가 트럭에 치일 뻔했는데 대신 아버지가 치이셨다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 같았죠. 그러자 경찰 삼촌은 강두식이라는 이름에 놀라셨어요. 그리곤 한참을 뭔가 생각하더니 제게 그 남자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강두식이라는 그 남자는 얼마 전 교도소에서 출소한 남자였어요. 10여 년 전 그 남자를 잡아 감옥으로 보낸 사람이 다름 아닌 제 아버지라고 했죠. 아버지는 형사셨다고 경찰 삼촌이 말해줬어요. 저는 그 말에 놀라며 아버지가 경찰이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고 했어요. 한 번도 아버지는 자신이 경찰이었다고 제게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곤 그럼 왜 경찰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야채 가게 장사를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오래전 경찰 삼촌이 갓 형사가 되었을 때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날도 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상이 떨어져 출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아버지 그리고 다른 몇 명의 형사들과 함께 살인 용의자를 잡으러 가셨죠. 그 용의자는 그 당시 관내에서 매우 골치 아픈 흉악범이었고 신고를 받고 용의자 거주지를 알아내서 검거를 하기 위해 출동한 거였죠. 하지만 그곳에서 일이 잘못되었고 가스 배관을 자르고 인지를 잡고 저항을 하던 용의자 때문에 불이 크게 났고 아버지는 불난 집에서 급하게 나오기 위해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셨고 결국 그 일로 다리를 크게 다쳐 경찰을 그만두었던 것이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용의자 강두식은 그날 아버지에게 체포되었던 것이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경찰 삼촌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친아들이 맞나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 강두식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께서 사고 나시기 전에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이상한 말들을 했어요. 무슨 말인데 그러냐? 제가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고 제 친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친아버지는 아버지 때문에 죽었다고. 강두식 그놈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네? 왜죠? 네 아버지 때문에 10년을 넘게 감옥에서 썩은 놈이야. 너한테 와서 무슨 말을 못하겠냐? 더 심한 말들을 해서 너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었을 거야. 소심한 복수지 뭐. 그래서 형님도 사고가 나서 이렇게 병원에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런가요? 여긴 내가 있을 테니 너는 잠시 집에 좀 가서 눈 좀 붙이고 씻고 와라. 아니요, 괜찮아요. 가래도 네가 건강해라. 아버지가 눈 뜨셨을 때 기뻐할 거 아니야. 그리고 가서 씻어. 냄새 난다. 저는 경찰 삼촌의 말에 잠시 집에 가게 되었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필요한 물건도 챙기고 급하게 병원을 가느라 미처 챙기지 못한 의료보험증도 챙기기 위해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의료보험증을 아무리 찾아도 도통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책상이며 서랍장이며 다 찾아보아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집안 곳곳을 찾아보았죠. 그리고 장롱안도 찾아보았는데 이불 밑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상자였고 이렇게 깊숙한 곳에 숨겨둔 게 무엇인지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꺼내 열어보았어요. 그곳에는 검은 가죽의 표지로 되어 있는 수첩이 하나 들어있었는데 굉장히 낡은 수첩이었어요. 수첩을 열어보니 휘갈긴 글씨들로 깨알같이 많은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두서 없이 적혀 있었죠. 시간이라든지 장소, 이름, 이런 것들과 간단한 인과관계에 대한 메모들 뿐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수첩인지는 오래 걸리지 않고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형사 시절 가지고 다녔던 사건 일지를 기록한 수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보자 경찰 삼촌이 말한 대로 아버지가 형사였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가만히 방에 주저앉아 아버지 형사 수첩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갈겨 쓴 글씨와 깊게 힘주어 눌러 쓴 표시들, 상세한 기록들을 보니 아버지가 사건 하나하나에서 얼마나 범인들을 잡고 싶어 하셨는지가 깊게 느껴졌어요. 수첩을 넘기다 보니 중간중간에 아버지의 일기 같은 짧은 메모들도 보였습니다. 사건을 해결했지만 피해자 가족을 보면 가슴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든지 눈물이 난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그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한참을 수첩을 보다가 수첩 끝에서쯤 아는 이름 하나가 나왔습니다. 강두식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얼마 전에 교도소 출소 후 저희 집에 찾아왔었던 남자였죠. 그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궁금해서 살펴보았는데 부녀자들 강도살인에 방화까지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전국적으로 저지르며 도망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오랜 시일 동안 잠복을 해서 결국 강두식의 거처를 알아내셨고 그날 출동을 해서 강두식을 검거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첩에서 강두식의 공범에 대한 것을 상세히 알 수 있었어요. 경찰 삼촌은 공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었는데 강두식 말고도 공범이 있었습니다. 강두식을 검거했던 곳은 그 공범의 집이었던 것이었죠. 출동한 형사들을 보고 강두식과 공범은
흉기를 들고 격렬하게 저항을 했고 특히 공범 이강섭은 자신의 아내까지 인질로 삼아 저항을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항 과정에서 이강섭은 가스 밸브를 잘라 형사들을 제지했고 그 과정에서 가스가 터져 이강섭과 그의 아내는 현장에서 사망을 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이강섭에게는 두 돌 된 아들이 있었고 현장에는 그 아들도 같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순간 얼마 전 집을 찾아온 강두식의 말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지금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사실 친아버지가 아니야. 네 친아버지는 지금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김중석 씨 때문에 죽었어. 너 지금 원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라니까. 제 가슴은 미친 듯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닐 거야. 이번에 출소한 강두식이라는 자가 그냥 거짓말을 늘어놓고 간 것뿐이라고 수십 번을 외치며 수첩을 다시 뒤져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첩은 그 사건을 마지막으로 그 뒤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었어요. 저는 수첩을 꺼낸 박스를 다시 찾아보았고 그곳에는 갈색으로 심하게 변색되어 있는 옛날 종이를 몇 장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 중에는 당장이라도 바스라질 듯 오래된 각서가 하나 있었어요. 그 각서는 범인들이 검거된 현장에서 발견된 두 돌 아이의 법적 대리인인 이강섭의 동생이 적은 각서였습니다. 자신은 그 아이의 모든 법적 권리를 포기하며 향후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를 찾지 않으며 입양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각서였어요. 그리고 상자에 같이 있는 다른 종이들은 입양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니 강두식이 제게 했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최악의 범죄자의 아들이었다는 생각과 그동안 그것을 숨겨온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뒤죽박죽이 되어 미칠 것 같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그 종이들을 품에 구겨놓고 병원으로 미친 사람처럼 달려갔어요. 가면서 소리도 지르고 울면서 달려갔죠. 병원을 가니 경찰 삼촌이 저 대신 아버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씻고 한숨 자고 오라니까.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삼촌, 강두식이 그냥 거짓말한 거라면서요. 이거 봐요. 이거 뭐예요? 저는 품에 가지고 온 입양 서류와 각서를 던지면서 물어봤습니다. 경찰 삼촌은 그것을 주워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고는 나가자고 하셨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발광을 하며 당장 사실을 말하라고 했지만 경찰 삼촌은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는 병원 안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했고 그제야 저도 정신을 차리며 삼촌을 따라 나섰습니다. 삼촌은 저를 병원 근처 순댓국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게 순댓국을 시켜주곤 자기는 소주를 시켰죠. 입맛 없어요. 먹어. 네 얼굴 보니 너희 아버지보다 네가 먼저 세상 떠나겠다. 그리고 그만 노려봐라. 결국 저번에 저희 집에 찾아온 강두식이 말이 사실이었던 거죠. 그 강두식이 공범 이강섭이 자식인 거였죠. 내가 너희 아버지랑 같은 서에서 일할 때였어. 서울에 있을 때였는데 정말 하루 건너 사건이 터지는 거야. 여기저기서 부녀자들 상대로 생긴 범죄들이었는데 정말 악질이었어. 우리는 항상 사건 터지고 뒤늦게 달려가서 피해자 가족들 만나보고 진짜 죽을 맛이었지. 피해자 가족들이 쓰러져서 통곡하는 거 보면 진짜 힘들다 너. 그 범행이 다 한 녀석들 짓이었는데 진짜 빨리 잡아서 감방에 쳐놓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면서 찾아다녔었어. 그렇게 너희 아버지와 몇 개월 동안 잠복에 잠복, 개고생을 하면서 찾아다니다가 결국 그놈들 숨어있는 곳을 알게 된 거야. 어디였는데요? 삼촌의 말에 의하면 그 범인들은 한 다세대 주택 3층에 숨어 있었다고 했어요. 아버지와 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용의자 두 놈이랑 그놈 와이프가 같이 있었다고 했죠. 형사가 자신들을 잡으러 갑자기 들이닥치자 이강섭은 바로 칼을 빼들고 자기 와이프를 인질로 잡고 주방으로 가서 가스관을 잘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칼을 버리라고 소리치며 대치를 하고 있는데 얼마 안 가 가스가 터지더니 집 곳곳에 불이 붙어버린 것이었죠. 아버지와 경찰 삼촌은 번지는 불을 피해 집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거 아기 우는 소리 아니냐? 형님 무슨 소리요? 빨리 갑시다. 아니다. 이거 아기 우는 거 맞다. 니 먼저 가라. 형님 빨리 갑시다. 이러다가 다 타 죽어요. 니 먼저 내려가라. 내려가면서 아랫집들에 사람들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어서 퍼뜩 내려가라.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불이 난 3층 집으로 다시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경찰 삼촌은 내려가며 아랫집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한참을 건물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3층은 이미 창문 밖으로 불과 검은 연기가 거세게 나올 정도로 타고 있었고요. 그때 작은 방 쪽 창문이 깨지더니 아버지가 3층에서 그대로 뛰어내리시더랍니다. 경찰 삼촌은 놀라서 바로 그곳으로 달려가 보았고 3층에서 뛰어내린 아버지는 다리가 부러진 채로 쓰러져 있었고 몸 곳곳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했어요. 형님, 괜찮습니까? 봐라, 아기 우는 소리 들렸다고 했지? 그 말을 하곤 아버지가 잠바 안쪽을 열어보았는데 그곳에는 갓난쟁이 아기가 있었고 아버지 품에서 빽거리며 시끄럽게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다리를 질질 끌더니 조용히 모퉁이로 가서 그 갓난 애기를 물끄러미 한참을 보더라. 다리 치료받기 어서 병원으로 가자고 해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애만 바라보더라고. 나중에 다른 형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아기가 그날 사고로 죽은 범인 이강섭 두돌된 아들이었어. 그 애가 저였어요? 그래. 형님은 그날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다리 아작나고 평생 쩔뚝거리면서 사시게 되었어.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이강섭이 애를 입양하겠다는 거야. 그때 난 형님한테 그게 말이 되냐고 했지. 주변에서 정말 다들 말렸어. 나도 몇 날 며칠을 형님 따라다니면서 말렸으니까. 근데 그 양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절대 말을 안 듣더라고. 결국 부모 다 죽어서 법정 대리인 된 이강섭이 동생까지 이 전국을 뒤져서 찾아내더니 각서까지 받아내더라고. 그렇게 형님이 너를 입양한 거였어. 그리고서 경찰직 이제 지겹다고 하시더니 다 때려치고 고향으로 내려가시더라고. 그날 이후 이번에 처음 본 거야. 왜 저 같은 흉악범 아들놈을 입양하셨대요? 그건 나도 모르지. 애가 무슨 죄가 있겠냐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테고 불쌍해서였을 수도 있고 진짜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다. 너희 아버지만이 아시겠지. 근데 그날 3층에서 뛰어내린 후 너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왜요? 그냥 이제 갓 태어난 자기 자식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 저는 경찰 삼촌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가슴속 요동치는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어서 먹어라. 식겠다. 네. 그날 이후 매일을 병원에서 아버지가 깨어나기를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마침내 아버지가 깨어나셨습니다. 아버지는 깨어나시자마자 저를 찾으셨어요. 저는 바로 옆에서 아버지 손을 잡아드렸죠. 승민이냐? 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괜찮냐? 네, 저는 이제 괜찮아요. 그래, 그럼 됐다. 아버지, 미안해요. 뭐가? 그냥 뭐든 다요. 저 진짜 아버지 속 많이 썩혔잖아요. 됐다. 사춘기 때 남자놈들이 다 그 정도는 하는 거지. 그게 별거라고. 나도 젊었을 때는 참 많이 아버지 속 썩이면서 살았었다. 아버지는 그래도 정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기억하냐? 운동회 때였는데 2인 삼각 달리기 했을 때였는데 그때 우리 부자가 1등 했었잖아. 우리처럼 손발이 잘 막는 똑 닮은 부자가 또 어디 있겠냐? 기억나요. 근데 그건 손발이 잘 맞은 게 아니었었죠. 전 아버지한테 매달린 채였고 아버지는 그 상태로 절 매달고 그냥 무지 빨리 달려간 거였죠. 다리 저는 아저씨가 어찌 저리 빨리 달리냐고 다들 놀랐었잖아요. 그랬었나? 아버지, 그런데 그래도 그때 네가 세상에서 아버지가 가장 좋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었는데 내 인생에 가장 인간답게 살았을 때가 그때다. 얼마나 행복했었다고. 그 정도면 충분히 효도 다 한 거지. 아버지, 됐다. 이제 그만 가라. 졸립구나. 저는 아버지 손을 잡으며 눈물을 터뜨렸어요. 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으시며 잠을 청하시는 듯 하셨지만 눈가는 눈물로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병실 밖으로 나오니 경찰 삼촌이 대기실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으셨죠. 말해봤냐? 아니요. 저는 아무 말도 기억 안 나요. 삼촌이 했던 말도 그리고 그 강도 시기가
했던 말도요. 경찰 삼촌은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려 주시곤 알겠다고 하시고 아버지가 있는 병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와 품에 넣어둔 아버지의 경찰 수첩과 입양각서를 다시 상자에 넣어 원래 있던 장로 깊숙한 곳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신을 차리고 고등학교를 다시 나가 무사히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하는 날 아버지가 어찌나 기뻐하시던지 마치 제가 서울대라도 들어간 듯 했습니다. 저는 대학은 못 들어갔어요. 공부랑 담을 쌓고 살던 사람이었기에 갈 수가 없었죠. 대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가 좋아하는 오토바이와 차를 만질 수 있는 자동차 정비 일을 배웠습니다. 제 친아버지는 극악의 범죄자였고 지금 아버지는 정의감 넘치는 형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더 이상 엇나갈 수가 없었어요.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 제 젊은 시절을 생각해보면 정말 제겐 옳은 말이더라고요. 제 몸에 흐르는 더러운 피처럼 어찌나 친아버지처럼 살아왔는지 제 자신이 참 한심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런 저를 조금이라도 바른 길로 걷게 하기 위해 무던히 애쓰시던 아버지 모습이 떠오르며 요즘도 가슴이 먹먹해지며 눈물이 나곤 합니다. 그래서 더욱 이를 악물고 옳은 길만 걷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어요. 현재 저는 동네에서 작은 카센터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도 했죠. 얼마 전 제 아내는 출산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이런 제가 아빠가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제 아들을 품에 안고는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품에 안긴 아들을 바라보는데 아내가 묻더라고요. 여보, 무슨 생각해요? 아니, 우리 아들 안고서 한참 바라만 보니까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그냥 내가 평생 우리 아들 지켜줘야겠다는 생각했지 뭐. 그렇구나. 창밖을 바라보는데 왜인지 모르게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날 3층에서 뛰어내리셔서 자신의 아픈 다리도 생각 못하고 저를 바라보신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했어요. 여보, 아버님 오시고 있으셔? 지금 오시는 길이셔. 아버님도 우리 아들 보면 많이 좋아하시겠지? 당연하지. 누구 손잔데.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